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무인전투기, 그 중에서도 카이의 무인전투기에 대해서 다루어 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무인전투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들었던 무인전투기는 많은 부분이 양쪽으로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럼 왜 섞여 있느냐면요. 우리나라에는 카이와 대한항공 두 항공기 제작회사가 있고, 그래서 이 두 회사가 각각 로열 윙맨, 그러니까 무인편대전투기 개발 로드맵을 별도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보가 섞이면서 사람들을 헛갈리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회사를 분리해서 특히 카이만의 무인전투기의 로드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 생각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정확히는 이건 단순하게 무인전투기 한 가지만이 아닌 카이가 주장하는 미래 공중전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카이가 제안하고 있는 로드맵에 따르면 소형 무인기를 만들고 1차적으로 소모성 일회용 소형 무인기를 투입하고 2차적으로 로열 윙맨 그러니까 재사용이 가능한 무인전투기를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소형 무인기란 뭐냐? 우선 카이가 지금 실증기로 만들고 있는 소형 무인기는 크기가 150kg으로 기체의 앞쪽 부분은 모듈식으로 만들어서 앞부분을 교체하는 형태로 만든다고 합니다. 물론 이 개념은 카이가 개발한 개념은 아니고요. 이미 존재하는 개념으로 미국에서 운용하는 ADM-160의 개념을 가지고 온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ADM-160은 전투기를 흉내내는 일종의 더미 역할을 하는 교란기이지만 필요하다면 앞쪽 모듈을 교환해서 전자전기로도 사용하는데요. 교란기로 사용할 때는 MALD라고 부르며 전자전기로 사용하면 MALD-J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ADM-160은 앞쪽 모듈을 교체해서 단 1분 만에 MALD에서 MALD-J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이는 이 소형 무인기에 총 3가지의 임무를 부여할 생각인데요. 바로 기만기와 전자전기 그리고 자폭형 모델입니다. 당연히 이 3가지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의 기체의 앞부분의 모듈만을 교체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임무 형태를 보면 1차적으로 기만기가 앞에 나가서 적에게 기만기를 전투기로 인식하게 하고요. 그 다음으로 전자전기가 나가서 적을 교란하고 마지막으로 자폭형 무인기가 나가서 적의 방공망을 제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역시 기만기입니다. 우선 카이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기술 실증기에는 룸버그 렌즈를 달아서 시험을 하고 나중에는 제대로 된 기만 장치를 단다고 합니다. 그럼 룸버그 렌즈란 뭐냐? F-22 같은 스텔스기가 해외에 전개하거나 공식 행사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부러 적의 레이더에 잘 걸리는 장치를 달지 않습니까? 이게 룸버그 렌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투기에서 보다 많은 레이더파 반사를 일으키는 장치로 그로 인해서 실제 전투기의 RCS 값을 알 수 없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룸버그 렌즈는 어디까지나 시험용 시제기에 사용하는 임시 방편이고요. 실제로는 이 룸버그 렌즈만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룸버그 렌즈는 정해진 주파수 반사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종류의 주파수만이 반사가 가능하고 그래서 적의 여러 가지 레이더에 대한 대응 능력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되는 기만기에는 직접 전파를 발생해서 적의 레이더를 속이는 제대로 된 전파 발생기가 탑재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카이는 이 기체를 지상에서 발진시키는 방식으로 시험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송기에 의해서 운반이 되거나 아니면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로열 윙맨 무인편대전투기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로열 윙맨의 개념을 연구하는 사업은 국방과 항연구소의 계획에 따라서 대한항공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저피탄 무인편대기라는 기체를 KUS, LW라는 이름으로 개발 중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로열 윙맨을 앞으로 대한항공이 개발하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 사업은 카이와 대한항공의 경쟁에서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는 거지 무조건 대한항공이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개념 연구를 지금 대한항공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채택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카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항공을 이기기 위해서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방과학연구소의 로드맵에 따르면 이 사업이 본개발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가는 건 2029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축소형 모델을 만들어서 선행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의 로드맵에 따르면 2029년부터 본개발에 들어가서 2037년에 전투기 한 대와 무인기 한 대가 짝을 이루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멈티를 우선 개발하고 2038년에 전투기 한 대와 무인기 4대의 한 개 편대가 같이 임무를 수행하는 멈티를 완성한다는 게 국방과학연구소의 로드맵입니다. 그런데 카이는 그 전에 선행사업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인 2024년부터 FA-50 계열 기체를 활용해서 멈티를 개발하고 싶어합니다. 한마디로 대한항공에게 밀리고 있으니 선도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멈티를 대한항공보다 먼저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아직 멈티를 위한 지향성 데이터링크 등 핵심 데이터링크 장비가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카이는 어떤 식으로 멈티를 개발하겠다는 것인가 할 수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존재하는 기술과 현재 존재하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멈티를 위한 실증 모델을 올해인 2024년에 만들고 이 모델을 내년인 2025년에 시험 비행을 한 후에 FA50 계열 항공기와 연결해서 멈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FA50을 활용하려 하느냐 하면은요. 그 이유는 FA50을 활용하면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이유는 멈티 장비를 FA50의 임무 컴퓨터에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닌 FA50의 후방석에 설치를 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멈티를 위한 데이터 링크도 별도로 FA50에 통합하는 것이 아닌 전투기에 탑재되는 보조연료 탱크에 데이터 링크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체를 크게 개조할 필요가 없으니 당장 개발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전투기의 후방석을 활용하고 보조연료 탱크를 활용하는 만큼 장비를 소형화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티를 하기 위해서는 유인기와 무인기는 서로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실시간 영상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대용량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 링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걸 지금 아예 새로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카이는 우리가 새로 개발하는 최신 데이터 링크 장치 없이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 링크만을 사용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시중에 나와 있는 장비는 전투기에 탑재해서 대용량의 데이터 링크를 주고받을 만큼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덩치도 크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FA50의 후방석과 대용량의 보조연료 탱크에 이 데이터 링크를 탑재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장비들의 조합으로 멈티를 선행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카이는 왜 이런 걸 개발하려 할까요? 우선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카이는 지금 무인 편대 전투기 사업에서 대한항공에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에 비해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대한항공을 앞지르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FA50의 수출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FA50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멈티를 개발함으로써 FA50 구매국에게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이는 현재 존재하는 장비와 기술만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보다 앞서서 멈티를 실현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카이도 대한항공의 KUS, LW 무인 편대기와 마찬가지로 로열 윙맨 개념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카이의 로열 윙맨은 대한항공의 로열 윙맨과는 좀 다릅니다. 대한항공의 로열 윙맨은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XQ-58 발킬리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발킬리는 전장 9.1m의 날개폭은 8.2m 그리고 내부 무장창은 250kg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무인기로서 그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다고 알려진 무인 전투기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발킬리는 대당 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0억 이하를 유지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가 내놓은 무인 전투기는 대한항공의 KUS, LW나 미국의 발킬리에 비해서는 훨씬 대형의 기체입니다. 그 크기가 FA50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FA50은 전장이 13m입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크기가 대한항공 모델의 2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이러면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대한항공이 개발 중인 KUS, LW가 미국의 발킬리만큼 싸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당 100억은 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카이의 무인 편대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대한항공의 KUS, LW에 비해서 월등하게 비싸고 몇 배가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럼 카이는 왜 이런 제안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내부 무장창의 용량 때문입니다. 결론은 카이가 무인 전투기를 대형화시킨 이유는 내부 무장창에 암남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럼 발킬리나 KUS, LW는 내부 무장창에 암남급 미사일을 탑재하지 못하느냐 하신다면 네, 못합니다. 이 기체들이 최대한 탑재할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로 삼는 건 사이드와인더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암남의 절반 크기인 패러그린이라는 소형 공대공 미사일도 개발 중이기 때문에 굳이 암남을 탑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무인 전투기를 위해서 소형화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결론은 우리나라는 소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아닌 유럽의 미티어와 동일한 덕티드램제트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고 이 공대공 미사일은 대한항공의 KUS, LW의 내부 무장창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응해서 카이는 암남이나 미티어 그리고 우리의 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내부 무장창에 탑재하게끔 무인 전투기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무인 전투기가 엄청나게 대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차피 무인 전투기는 소모성으로 사용하는 소모성 무인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대형으로 만들어버리면 당연히 기체의 가격이 너무 비싸져 버리고 그럼 충분한 수량의 무인기를 확보하기도 힘들 것이고 소모성으로도 사용하지 못할 거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무인 전투기는 한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가오리 X를 바탕으로도 전익기 형상의 무인 전투기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 기체는 상당히 대형 기체로 그래서 내부 무장창에 암남급 미사일을 충분히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굳이 무인 편대 전투기에 암남급 미사일을 탑재해서 가격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차라리 무인 전투기를 대형화시키는 것보다 무인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는 전용 소형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더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왜 카이가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항공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유인 전투기는 카이가 주로 개발하고 있고 주요 핵심 무인기는 대한항공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사청이 특정 분야를 한 업체가 독점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분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항공기 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대형 사업인 KF-21 개발 사업을 카이가 가지고 간 만큼 만일 카이에게 무인 전투기 사업까지 준다면 카이가 항공산업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인 전투기 사업은 대한항공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카이도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고 싶어 하는 건 두말할 필요 없이 당연하고요. 그래서 카이가 이 무인 편대 전투기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대한항공과 확실하게 차별화된 기술력과 그리고 차별화된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카이는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보다 먼저 이미 존재하는 장비와 기술만으로 몸띠를 시연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대한항공의 무인 편대 전투기인 KUS, LW와는 차별화된 대형 무인 전투기를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지금 카이가 제안하고 있는 게 옳다고는 저는 말 못하겠습니다. 문제는 카이가 제안하고 있는 무인 전투기는 가격 측면에서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럼 소모성으로 유인 전투기 앞에 무인 전투기를 내보내서 적의 공격을 유도하고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개념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기에 충분한 수량의 무인기를 생산할 수 없을 것이며 그리고 소모성으로 사용하기에는 가격이 지나치게 비쌀 테니까요. 그런데 실은 카이가 이런 대형 무인 전투기를 주장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엔진 때문입니다. 결론은 우리나라는 신형 엔진을 개발 중이고 이 신형 엔진은 KF-21 전투기에 탑재되기에 앞서서 무인기에 먼저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형 엔진을 적용하는 무인기는 가오리 X를 기반으로 하는 전익기 형상의 무인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인기는 대형이고 성능도 뛰어나지만 그만큼 비싸기도 비싸기 때문에 충분한 생산량을 확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신형 엔진의 수요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형 엔진을 전익기 형상의 무인 전투기 말고도 로열 윙맨에도 탑재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전익기 형상의 무인기보다 로열 윙맨이 더 많이 생산될 것이기 때문에 훨씬 많은 엔진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는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결론은 우리의 신형 엔진이 타국의 엔진과 비교했을 때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려면 상당히 많은 양을 국내에서 사용을 해야 하고 그리고 사용량이 많아야지만이 그로 인한 피드백으로 엔진이 안정화될 것이기에 카이의 이 제안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되면 로열 윙맨이 지나치게 비싸진다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조건 카이의 주장이 옳다고도 이야기할 수 없으며 틀렸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카이의 주장대로라면 내년인 2025년부터 FA50을 사용한 몸띠에 시연에 들어가게 됩니다. 확실히 대한항공에 비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개발임에는 틀림없고 당연히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카이의 도전이 성공을 해서 우리의 무인 전투기 개발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진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은 과연 대한항공과 카이 두 회사의 무인 편대 전투기, 그러니까 로열 윙맨 중 어떤 회사의 제안이 옳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